네,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추가 제재를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단호한 대응 조치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또 이임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럽연합 강요이사회가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 그리고 기업 12곳을 추가를 했습니다. 앞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그 16명의 명단과 기업 명단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보면은 이게 갖는 의미는 이제 이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 북한의 이 제재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했고, 네. 더욱더 그 감시망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유엔 제재 리스트에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인물들 쭉 이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저 보면 가명이 뭘 쓰고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계속 추가하면서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권 번호 또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그걸 또 계속 이제 그걸 보충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추적당하고 있고 추적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아마 북한으로서 대단히 지금 불편한 상황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에 대한 주요국들의 압박이 이렇게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인데 북한 역시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며칠 전에 그저께 김정은도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사실은 김정일 시대만 해도 이 핵 실험을 하고 핵에 대해서 비핵화 이야기는 늘 해왔습니다. 유언 유훈이 그거였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었던 부분이었는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화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핵을 가진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핵이 김정일 시대에는 이게 미국용이라고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김정은 시대는 이것이 남북 관계가 긴장화되고 나면은 핵 포화, 핵 참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2014년부터 공공연하게 우리 대남 압박용, 협박용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 무기의 용도가 대단히 지금 그냥 협상용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화 시켜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공동 실무단의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체결의 의무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동안 사실 사드 배치에 관해서 이제 뭐 한미 양국이 여러 협의를 했지만은 네. 사실 이제 구체적인 액션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당분 좀 약간 톤 다운을 해왔던 경향도 없잖아 있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이제 밟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후에 이제 이번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 비용 분담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드 배치 지역에 이제 토지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 사드 무기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주한 미군이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협상이 이제 곧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 단계에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의해서 중국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본토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게 이유인데 중국의 이런 주장이 사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사드에 있는 레이더와 이제 그 전방 전개 모드라고 해서 이제 일본 주변국 일본에 있는 그 레이더를 좀 이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드에 사용되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탐지 거리가 또 600km 정도에 불과하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각도 자체가 9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내부를 샅샅이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물론 그런 것 부분을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겠죠. 예, 알고 있지만은 계속 주장하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에서 미국이 이러한 신무기를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면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드 레이더가 CCTV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점 하나하나가 움직임을 다 그 해독해서 그 상황을 알아내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CCTV를 갖다 놓고 북한, 중국을 흔하게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네네. 넌센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당국자들이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중국의 군 지휘관들하고 대화를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왜 그 사드가 중국의 위협에 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그런 그 무기들이 대한민국에 배치되어서 그렇게 물꼬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요. 불편해하는 것이죠. 네. 이거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피해가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뭐 피해갈 문제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께서 네. 바치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에 유리하다면 넣는 것이 맞고요. 네. 그렇게 쭉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드는 그냥 사드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이 사드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발사 때문에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돼서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함께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북한 사드 배치를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드 배치가 필요 없는 전략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공동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동 보조를 잘 맞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미 간의 협의 진척 속도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북한 제재 이행에도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돈줄 죄기. 자, 적극적으로 안보리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건 아닐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무기들의 배치나 또 판단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실무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가장 낙관적으로 봐서 러시아나 중국이 이번에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북한이 지금의 핵무기를 가지고 발전시킬 경우에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어서 핵 포기를 선언하거나 핵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겠지요. 전략적 환경이 변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또 새롭게 우리 정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김대영 위원님. 예.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나오고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협의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이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공개됐지만은 김정희가 신형 무기를 참관을 하고 했던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무력 사용의 그런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이고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또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직접적인 무력을 활용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의 테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남북 관계 긴장을 좀 높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또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텐션을 좀 높여서 위협의 강도를 높여서 추후에 어떻게 보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략적인 예, 그렇습니다. 것이다. 자, 그 임의의 순간에 핵탄두를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발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뭐 계속 사실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2005년에 핵 보유를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핵 보유 선언할 때도 이제 다 안 믿죠. 지금도 뭐 사실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핵실험을 한 번 했는데 핵실험 한 번 했었는데도 북한의 핵 능력이 무기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결국 4번까지 왔던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끊임없이 본인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특히나 이 소형화 문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냥 특히나 미사일에 탄두로 배치하려고 그러면은 뭐 앞서 여러 언론에서 뭐 이미 벌써 밝혔지만 500kg 이하 정도 돼야지 유의미하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북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략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인배 이사님 말씀하셨는데 무기 전문가시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핵무기 소형화가 핵을 쏠 수 있는 그 관건인데 이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의 입장, 또 무기 전문가들의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그 소형화의 관건이 과연 그 1톤 이하로 탄두를 네. 줄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사실 뭐 북한이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하면서 그러한 기술을 충분히 이제 축적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5차라던가 아니면 5차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소형화까지 이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거기에 맞는 특히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2월달에 또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또 거기에 맞는 또 탄두 소형화까지 이루려면은 네. 사실 지금 5차까지 이후에 벌어질 5차 핵실험 이후로 계속적인 또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 탄두 소형화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뭐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금방 그렇게 되는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예. 북한이 계속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핵무기를 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는 단 한 번 사용되었었지요. 네. 핵무기를 북한이 사용하는 순간 북한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어지게 되겠죠. 예. 그건 뭐 자명한 겁니다. 북한도 알고 김정은,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걸 그렇게까지 작정하고 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합리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제가 되어야지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중국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게 되면은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그것과 플러스해서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평화협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뭐 그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끊임없이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판단이다. 네. 예. 북한이 그제 동해상으로 기습 발사했던 그 미사일이요. 신형 그 방사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도권 전역 또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 위력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군당부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150에서 200 사이 네. 정도로 지금 사고를 추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 이제 사진에서 나왔지만은 기존의 북한의 방사포와 달리 네. 그 로켓의 유도 기능을 가진 유도 로켓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뭐 군사 중요 시설을 타격한다 그러면 수십여 발의 로켓 하나 쏴야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북한이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발로도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서운 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현재 말씀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탄두를 지금 많이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뭐 지하 침투탄이라든지 아니면 자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수 목적의 탄약을 장착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북한도 지금 우리와 같이 이제 정밀 타격 능력을 이번에 신형 방사포를 가짐으로 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현재 대응 체계로 이 신형 방사포를 막을 수 있는 대응 체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
그 북한의 이 300mm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력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사포라든가 자주포를 이제 만약에 공격했을 경우 타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군사 분계선이 아닌 예를 들어서 북한 내륙에서도 수도권이나 이런 뭐 군사 중요시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군이 가지고 있는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사실상 뭐 40km 이상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 내륙에서 만약 이런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경우에는 지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핵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이제 그 생화학 탄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화학 탄두를 실을 가능성도 예,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한 탄두 무게가 한 100에서 200kg 정도 됩니다. 근데 네. 북한이 자세한 이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네. 그 300mm 그 다연장 로켓포들의 포탄이 보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이런 생화학탄을 탑재할 수 있고요. 또한 유도 로켓과 이제 결합이 된다면은 정밀성 또한 높아져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막말 비난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납 위협 수위를 높이는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5월 당대회 때까지는 최대한대로 이 북한은 그 긴장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그마한 저강도지만 그 도발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네. 뭐 여러 가지 로켓 발사이거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김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테러 해킹이나 네. 그런 예, 이제 예. 사이버 테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이 김정을 발끈하는 것 중에 하나 참수 작전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참수 작전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을 직접 노린다라는 이제 네. 그런 작전 개념이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은이 대단히 발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거기에 불쾌함을 나타내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이 충성하려면 그것도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더욱더 지금 말을 더 거칠게 하고 있고, 또 그걸 또 받아서 밑에서 참모들도 거칠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무성도 그렇고 정부 성명도 그렇고 조평등 성명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도발이 또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네. 이제 독수리 훈련하고 키 리졸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도 사실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부산에 지금 해병대를 싣고 다니는 강습 양육함이라든지 네. 그러한 미군의 자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그런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도발 원점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한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아니면 해안포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감을 조금씩 높이려는 노력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제 국면이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이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일단 물꼬를 터서 제재 국면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 개별 국가들의 제재들이 이제 실제 액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네바에서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이사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제 결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을 통해서 좀 핵 문제에 대한 제재가 나오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북한 인권에 관한 제재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은 또시 한 번 더, 거기에는 북한 인권 결의는 김정은을 직접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이제 그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 뒤에 그 첨부 문서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더욱더 그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아마 비난과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나올 행동은 두 가지겠지요. 하나 첫 번째로는 남북한의 긴장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키는 이런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 김 의원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부적으로는 체제 단속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지만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하니까는 북한 주민들은 지금 더 단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들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북한이 궁핍화되는 것들을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북한 압박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는 장마당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심리전을 해서 이 지금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이 왜 지금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알도록 하는 심리전을 더욱더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또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와 함께 북한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